삐걱삐걱. 낡은 배가 흔들리는 듯한 침대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천장에 희미한 얼룩을 세며 소리의 주기를 가늠했다. 하나 둘 셋, 숨을 들이쉬고, 하나 둘 셋, 숨을 내뱉고. 민준 씨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건 열정과는 거리가 먼 그저 차가운 공기에 피부가 놀라는 것과 같은 본능적인 반응일 뿐이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단단하고 익숙한 손길.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마네킹의 팔이 나를 안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느끼려 애썼다. 애정 욕망 혹은 최소한의 연결감이라도.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공허함과 귓가를 맴도는 침대 소리뿐이었다. 유나야,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땀과 옅은 스킨향이 섞인 그의 채취가 코를 찔렀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등을 가볍게 쓸어주었다. 교과서에 나오는 모범 답안처럼 연인이라면 응당해야 할 행동. 하지만 내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처럼 뛰는 대신 깊은 동굴 속에서 겨우 생명만 부지하는 것처럼 미약하게 고동쳤다. 얼마나 지났을까. 규칙적인 소리가 멈추고 그의 무게가 옆으로 쓰러졌다. 그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좋았어. 그의 말은 질문이 아닌 선언이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내 몸은 여기에 있었지만 내 영혼은 저 멀리 이 방을 벗어나 차가운 밤하늘을 떠돌고 있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껍데기일 뿐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상처투성이에 진짜 나는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바닥에 흩어진 옷들을 기계적으로 주워 입었다. 몸을 씻고 싶었지만 그의 단잠을 깨우고 싶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벌써가 등 뒤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 씨였다. 내일 아침 일찍 면접이 있어서요. 일찍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또 다른 거짓말. 면접은 오후였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내 세상에 깊이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정해놓은 안전한 거리에서 나를 맴돌 뿐. 어쩌면 그게 내가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나를 상처 입히지 않았지만 치유해주지도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 기댈 수 있는 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아파트를 나와 거리로 나섰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듬성듬성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나는 이어폰을 끼는 대신 도시의 소음에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바람에 스치는 나뭇집 소리, 그리고 내 발자국 소리. 그 소리들은 내가 살아있음을 이 차가운 세상에 홀로 서 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집으로 가는 길은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야 했다. 평소라면 큰 길로 돌아갔겠지만 오늘은 어쩐지 그러고 싶지 않았다. 어둠 속으로, 더 깊은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었다. 골목에 들어선 순간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저만치 앞에서 거친 욕설과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발걸음을 돌리려던 찰나 시야에 한 장면이 들어왔다. 한 남자가 벽에 밀쳐져 있었고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다른 남자가 그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고 있었다. 모자를 쓴 남자의 손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번뜩이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칼이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내 발은 바닥에 뿌리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벽에 밀쳐진 남자의 눈과 마주쳤다.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체념 대신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지난 몇 년간 나를 짓눌러왔던 무력감. 언제나 도망치고 숨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던 비겁함. 그 모든 것이 역류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치솟았다. 다음 순간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움직이고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숄더백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강도를 향해 던졌다. 가방은 정확히 강도의 머리를 가격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책과 화장품 파우치가 묵직한 충격을 만들어냈다. 강도가 비틀거리는 사이 벽에 몰려있던 남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의 복부를 걷어찼다. 강도는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고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놓쳤다. 그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정적이 찾아왔다. 멀리서 들리던 사이렌 소리가 거짓말처럼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괜찮습니까? 낮고 침착한 목소리. 고개를 들자 그 남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반듯한 실루엣과 단정한 옷차림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네네, 말을 끝맺지 못했다. 팔뚝에서 뜨거운 통증이 느껴졌다. 내려다보니 셔츠 소매가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아까 혼란 속에서 어딘가에 긁힌 모양이었다. 피가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크고 단단한 손. 그 손을 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민준 씨의 손과는 다른 강인하고 낯선 남자의 손. 도움의 손길이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족쇄처럼 느껴졌다. 공포가 다시 엄습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이 남자에게서, 그의 시선에게서, 그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나는 그의 손을 외면한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하지만 상처가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긁힌 거예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길을 빠져나왔다. 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나를 불렀지만 나는 듣지 못한 척 걸음을 재촉했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집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강도를 만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구했기 때문일까? 혹은 어둠 속에서도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던 그 낯선 남자의 눈빛 때문이었을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심장은 여전히 갈비뼈를 부술듯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쿵쿵쿵 귓가에 울리는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아드레날린이 남긴 흥분과 공포의 잔재를 억지로 삼켰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불을 켰다. 찢어진 소매 아래로 드러난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다. 피는 멎었지만 붉게 부어오른 살같이 쓰라렸다. 나는 서툰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였다. 약솜에 닿는 알코올의 차가운 감촉에 저절로 미간이 찌푸려졌다. 어젯밤 민준 씨의 집에서 느꼈던 무감각한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선명한 통증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던 눈빛, 괜찮냐고 묻던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나에게 내밀던 크고 단단한 손.
나는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쳤을까? 감사 인사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는 분명 나를 무례하고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 편이 나았다. 다시는 마주칠 일 없는 낯선 사람. 하룻밤에 기이한 해프닝으로 묻어버리면 그만이었다. 밤새 뒤척였다. 강도의 칼날과 그 남자의 눈빛이 번갈아 나타나 잠을 방해했다. 간신히 잠이 들었나 싶으면 침대 삐걱이는 소리에 환청에 놀라 깨기 일쑤였다. 결국 동이 틀 무렵에야 지쳐 잠들었고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을 때는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오늘은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날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밤사이 퀭해진 내 얼굴을 마주했다. 꿈에 그리던 회사 K-아키텍처 위에 최종 면접이 있는 날.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나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억지로 정신을 차렸다. 옷장 안에서 가장 단정하고 몸을 드러내지 않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평소보다 꼼꼼하게 화장을 해서 피곤한 기색을 감췄다.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긴 소매의 블라우스를 받쳐 입었다. 갑옷을 챙겨 입는 기사처럼 나는 사회적인 페르소나를 하나하나 걸치며 어젯밤의 혼란과 오늘의 불안을 감추려 애썼다.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심호흡을 한 뒤 집을 나섰다.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K-아키텍처의 사옥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았다. 통유리와 차가운 금속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위압적이면서도 세련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저런 건물을 설계하는 회사라면 분명 내가 꿈꾸던 곳이 맞을 터였다. 나는 건물의 웅장함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회전문을 통과했다. 면접은 인사팀장과 함께 진행되었다. 다행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건축에 대한 내 생각과 비전을 묻는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며 나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다. 어쩌면 정말로 이곳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 텄다. 서윤아 씨의 포트폴리오는 아주 인상적이네요. 저희가 찾던 인재상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의 칭찬에 긴장이 누그러들며 옅은 미소가 지어졌다. 이제 대표님과의 최종 면담만 남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다. 대표이사와의 면담. 마지막 관문이었다. 나는 마른 입술을 죽이며 인사팀장을 따라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 다른 문들과는 다른 육중한 원목으로 된 문 앞에 멈춰 섰다. 대표이사 강태준. 문에 붙은 명패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들어가시죠. 인사팀장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다. 나는 짧게 목례를 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넓은 사무실은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 눈부신 풍경을 등지고 거대한 책상 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림자처럼 보이는 실루엣만으로도 엄청난 존재감이 느껴졌다. 권위 성공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종류의 것이었다. 대표님, 지원자 서윤아 씨입니다. 그 말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다. 익숙한 눈빛, 단호하게 다물린 입술. 어젯밤 어두운 골목길에서 나와 마주쳤던 바로 그 남자였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듯한 충격이 일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어젯밤 그토록 필사적으로 도망쳤던 그 남자가,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묻어버리려 했던 그 남자가 지금 내 미래를 손에 쥔 K-아키텍처의 대표이사 강태준이었다. 그의 눈이 나를 향했다. 그의 눈에도 짧은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절대 동요하지 않는 깊고 차분한 눈빛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시선 아래 나는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갑옷처럼 껴입었던 내 모든 위장이
순식간에 벗겨져 나갔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어젯밤 나의 비겁한 도망까지도.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과 똑같이 낮고 침착했지만 지금은 그 안에 서늘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나는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손에 든 포트폴리오 가방이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내 앞에 놓인 이력서를 집어들었다. 그의 시선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내 눈을 지나 내 블라우스 소매 아래 반창고가 붙어있을 팔뚝으로 향하는 듯했다. 착각이었을까? 공포가 목을 졸랐다. 그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어젯밤의 일을 빌미로 나를 조롱하려는 걸까?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힘을 가진 남자는 언제나 그것을 무기처럼 휘둘렀다. 친절과 관심은 언제나 대가를 바라는 함정이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합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면접 질문이 아니었다. 통보였다. 네,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 그의 말투는 여전히 평탄했지만 그 안에는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는 단호함이 있었다. 인사팀장조차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란 눈치였다. 아, 네, 가능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다. 좋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팀장과 논의하도록 하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면접은 끝이었다. 나는 얼떨떨한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나는 그의 시선이 내 등에 모처럼 박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합격이었다. 꿈에 그리던 회사에 합격했다. 하지만 기쁨 대신 거대한 덫에 걸린 것 같은 예감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그저 도망쳤을 뿐인데 어째서 더 깊고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만 같을까. K 아키텍처에서의 첫 출근 날.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했다. 내 목표는 오직 하나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시야에서 최대한 멀어지는 것. 그래서 그의 기억 속에서 어두운 골목길의 이상한 여자도 당돌한 면접 지원자도 아닌 그저 수많은 직원 중 하나인 서윤아 대리로 남는 것이었다. 디자인 1팀에 배정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작은 파티션 안쪽을 나만의 요새로 삼았다. 컴퓨터 모니터를 방패 삼아 나는 일에만 몰두했다. 동료들의 친절한 점심 식사 제안에도 정중히 거절하고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며 내 자리를 지켰다. 불필요한 대화를 차단하고 시선을 오직 도면과 모니터에 고정했다. 그렇게 완벽한 투명 인간이 되어 이 거대한 건물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존재감은 내가 쌓아 올린 투명한 벽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렸다. 그는 사무실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순찰을 도는 사자처럼 그는 조용하지만 위압적인 발걸음으로 디자인팀의 복도를 가로지르곤 했다. 그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하면 활기차던 사무실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팽팽하게 조여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자신의 모니터에 더욱 집중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발소리가 내 자리 근처에서 잠시라도 멈출 때면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나를 향한 무언의 압박감을 읽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안다. 넌 내 손아귀에 있다. 그의 시선은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입사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일어났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서실 직원이 나에게 다가와 작은 쇼핑백을 건넸다. 서윤아 씨 대표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의아하게 쇼핑백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유명 브랜드의 흉터 제거 연고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
상처에 도움이 될 겁니다.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글씨체. 강태준 그의 글씨임이 틀림없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연고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세차게 울렁거렸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나 배려가 아니었다. 이건 경고였다. 그는 잊지 않고 있었다. 그날 밤의 일을, 내 상처를, 내 약점을. 그는 내가 자신의 통제 아래 있음을, 내 개인적인 영역까지 언제든 침범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괜찮아. 왜 그렇게 쳐다봐? 무슨 일인데? 지나가던 동료가 내 표정을 보고 물었다. 나는 황급히 연고를 가방에 쑤셔 넣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과거의 악몽으로 뒤덮이고 있었다. 유나야, 이 옷 별로다. 내가 사준 거 입어. 친구 남자인 친구는 안 돼. 내가 싫어하잖아. 다 널 위해서야. 넌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과거의 연인이었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강태준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그의 집착과 통제는 언제나 관심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가 사준 옷, 그가 정해준 규칙, 그가 허락한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나를 올가매는 거미줄이었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이미 너무 깊이 갇혀버린 뒤였다. 강태준이 건넨 이 작은 연고 하나가 그 끔찍했던 거미줄의 기억을 되살렸다. 그날 이후 나의 불안은 더욱 심해졌다. 그의 모든 행동이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했다. 회의 시간에 그가 내 디자인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 그것은 업무에 대한 정당한 피드백이 아니라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의도로 느껴졌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단둘이 마주쳐 그가 팔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것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우리의 비밀을 상기시키며 나를 조롱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의 존재는 사무실의 공기처럼 어디에나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일에 매달렸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남아 이 일을 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 편했다.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그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럴수록 내 안의 무언가는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꿈에 그리던 직장은 숨막히는 감옥이 되었고 건축에 대한 열정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으로 변질되었다. 매일 아침 나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총사령관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이곳으로 들인 남자 강태준이었다.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가 과거의 그 남자처럼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을 즐기는 부류의 인간일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추측은 나를 더욱 깊은 절망과 공포의 늪으로 밀어넣었다. 이 요새는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았다. 나는 이미 포위된 성 안의 병사일 뿐이었다. 그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나는 스스로를 더욱 몰아붙였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내 능력을 증명해서 그가 더 이상 나를 골목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가 아닌 유능한 직원으로만 보게 만든다면 이 지긋지긋한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회사에 사활이 걸린 대규모 복합문화 공간 설계. 공모전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였다. 최종 제출을 앞두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갑자기 디자인의 핵심 컨셉을 수정해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이틀. 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모두가 철야를 각오하고 일에 매달렸다. 밤이 깊어지자 사무실에는 지친 한숨과 키보드 소리, 그리고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하나둘씩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디자인의 중심부를 맡고 있던 나는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사무실에는 단 몇 명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강태준 대표였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어두고 와이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인 채 우리와 함께 회의용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시를 내리는 총사령관이 아니었다. 그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함께 싸우는 동료에 가까웠다. 이 부분의 동선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할 때 그건 너무 인위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는 팀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경청했고 날카로우면서도 합리적인 피드백을 주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내 의견에 가장 귀를 기울였다. 서대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디자인을 처음 구상한 사람이니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그가 나를 지목했을 때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시험이나 비난이 아닌 순수한 궁금증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건물의 유기적인 형태를 살리면서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그는 턱을 괸 채 단 한 번도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좋은 생각이군요. 그렇게 진행해보죠. 그의 간결한 인정. 그 한마디에 나는 어딘가 세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과거의 그 남자는 단 한 번도 내 의견을 존중해 준 적이 없었다. 내 생각, 내 꿈, 내 모든 것은 언제나 그의 기준에 맞춰 재단되고 평가절하당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달랐다. 그는 나를 직원 서윤아로서, 건축가 서윤아로서 대하고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사무실에는 결국 나와 그 단둘만 남게 되었다. 정적 속에서 오직 우리의 숨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만이 울렸다. 어색하고 숨막히는 침묵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렇지는 않았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두 명의 전우처럼 말없이 서로의 작업에 집중했다. 한참 모델링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따뜻한 김이 나는 머그컵이 내 책상 위에 놓였다. 고개를 드니 그가 직접 타온 인스턴트 커피였다. 잠깐 쉬면서 하죠. 그러다 쓰러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서늘함 대신 희미한 피로와 나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컵을 들고 창가로가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창가로 다가갔다. 수만 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아름답네요.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저 불빛 중 하나를 만드는 일이죠.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내 팔로 향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상처가 있는 팔을 뒤로 숨기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부드러웠다. 이제 흉터만 남았군요. 그가 말했다. 상처가 아닌 흉터. 아물고 난 뒤의 흔적. 그의 단어 선택은 미묘한 차이가 있었지만 나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과거의 일이 되었다는 무언의 위로처럼 들렸다.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대표님은 괜찮으셨어요, 그날 밤. 그는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이내 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가 웃는 것을 처음 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무서웠습니다. 그의 고백은 의외였다. 언제나 강하고 완벽해 보였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나약한 진심. 그는 말을 이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오만한 생각이었죠. 그의 말은 내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의 벽에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나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서윤아 씨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서대리가 아닌 서윤아 씨. 그리고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다른 의도도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강태준과 과거의 그 남자를 겹쳐보던 잔상이 희미하게 흩어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짙은 안개 속에서 발견한 작은 등대 불빛처럼 내 혼란스러운 마음을 희미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공포의 갑옷에 생긴 작은 균열 사이로 아주 희미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함께 밤을 새운 그날 이후 사무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더 정확히는 강태준 대표를 둘러싼 공기에 대한 나의 인식이 변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공포와 압박의 근원이 아니었다. 대신 어색하고 신경 쓰이는 차마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인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면 그는 아무렇지 않게 서류를 보거나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발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인 추격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있는 공간으로 그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심장은 여전히 반응했지만 공포로 인한 차가운 두근거림이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인한 뜨거운 고동이었다. 그는 마치 자석의 다른 극처럼 의도치 않은 우연을 가장하여 내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내가 탕비실로 커피를 타러 가면 그는 어느새 내 옆에서 원두를 갈고 있었다. 퇴근 시간 엘리베이터를 잡으면 텅 빈 공간에 그와 단둘이 남게 되는 일이 잦아졌다. 좁은 상자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숨막히지 않았다. 대신 그의 옅은 향수 냄새, 그의 나직한 숨소리,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거리 같은 것들이 내 모든 감각을 예민하게 자극했다. 어쩌면 그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 없다. 그저 그날 밤의 일 때문에 나를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것뿐이리라. 나는 다시금 벽을 세우고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다. 균열이 생긴 갑옷을 필사적으로 여미며 다시금 그를 위험인물의 범주에 밀어 넣으려 애썼다. 하지만 한번 생긴 균열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다.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공모전 성공을 축하하는 전체 회식 자리에서 찾아왔다. 시끌벅적한 고급 한정식집 모두가 기분 좋게 취기가 오른 분위기 속에서 나는 최대한 구석 자리를 지키며 존재감을 지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인 박 이사가 놓치지 않았다. 야, 이번 디자인에 1등 공신이 여기 있었네. 서대리라고 했나 아주 미인이야. 기름기 낀 목소리로 말하며 그가 내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술기운을 빌린 그의 손이 노골적으로 내 어깨를 감쌌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역겨운 술 냄새와 그의 음흉한 눈빛이 과거의 기억을 불러왔다. 싫다고 말해야 했다. 그의 손을 뿌리쳐야 했다. 하지만 내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몸은 마비된 듯 굳어버렸다. 예전에도 항상 이랬다. 공포 앞에서는 언제나 무력한 인형이 될 뿐이었다. 그때였다. 박 이사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고개를 돌리자 어느새 다가온 강태준 대표가 잔을 든 채 서 있었다. 그는 박 이사를 향해 예의 바르게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 시에 웃음기도 없었다. 서 대리가 내일 아침 일찍 저에게 따로 보고할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오늘은 먼저 보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컨디션 조절을 해야 해서요. 강태준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앞을 가로막으며 박 이사와 나 사이의 공간을 만들었다. 그의 등이 내 시야를 가렸고 박 이사의 불쾌한 시선으로부터 나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는 내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박 이사만을 상대했다. 아니, 강 대표가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야. 좋은 날인데. 일 처리가 확실한 친구라 제가 좀 의지하는 편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태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박 이사는 잠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 헛기침을 하며 내 어깨에서 손을 뗐다. 강태준은 그제야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서대리 이만 들어가 보게.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기분 나쁘지 않았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는 명령이었다. 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하고 회식 자리를 빠져나왔다.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그의 단단한 등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다. 식당 밖에서 차가운 밤 공기를 쐬며 진정하고 있는데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내 앞에 멈춰 섰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고 운전석에 앉은 강태준의 얼굴이 보였다. 타요. 데려다 주겠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이 그는 차문을 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홀린 듯이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조용했다. 클래식 음악이 희미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우리 사이의 팽팽한 침묵을 깨지 못했다. 나는 창밖의 풍경만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괜찮으냐, 놀라지 않았느냐.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큰 위안을 주었다. 그는 나를 동정의 대상이나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여자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주고 있었다. 그가 나를 지켜주었다. 과거의 그 남자처럼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돼라는 식의 강압적인 보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성숙하고 사려 깊은 방식의 보호였다. 안전했다. 그의 옆자리는 이상할 정도로 안전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전함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이 감정에 익숙해지는 것이, 이 안전함에 기대게 되는 것이 끔찍하게 무서웠다. 집 앞에 차가 멈추었다. 나는 안전벨트를 풀며 마른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는 대답 대신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눈동자가 깊고 고요했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읽어낼 수가 없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왔다. 현관문을 닫고 기대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민준 씨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오늘 바빠서 연락이 없네. 평범한 안부 문자. 하지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존재는 내 세상에서 너무나도 멀고 희미했다. 강태준과 함께 있던 차 안에서의 그 숨막히는 침묵에 비하면 민준 씨와의 관계는 아무런 색도 향기도 없는 텅 빈 공간과도 같았다. 나는 답장 없이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다. 민준 씨의 이름이 찍힌 휴대폰 화면을 꺼버린 그 밤 나는 알았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이 관계는 썩은 동아줄과 같았다. 나를 추락하지 않게 겨우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와의 안정감은 마약성 진통제와도 같았다. 상처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결코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내 감각을 마비시켜 골마가는 상처를 외면하게 만들 뿐이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내 삶에 던진 파문은 좋든 싫든 이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그의 존재는 내게 진짜 안전함이란 무엇인지, 진짜 연결감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와의 숨막히는 침묵은 민준 씨와의 의미 없는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했고, 나를 지켜주던 그의 단단한 등은 민준 씨의 무미건조한 포옹보다 더 큰 위안을 주었다. 며칠 후 나는 민준 씨에게 만나자고 연락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 어색한 침묵을 메우기 위해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을 골랐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내 앞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보자고 하고 나는 찻잔을 든 손을 마주 잡았다. 미세한 떨림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민준 씨, 우리 헤어져요.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놀라움, 그리고 뒤이은 당혹감.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아니요. 민준 씨는 잘못한 거 없어요. 문제는 저예요. 제가 변했어요. 변해 뭐가 우리 좋았잖아. 아무 문제 없었잖아. 편하고 안정적이고
바로 그거였다. 편안함, 안정감. 그가 내세우는 우리 관계의 유일한 장점. 과거의 내게는 그것이 전부였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방공호.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그 방공호는 나를 지켜주는 동시에 나를 가두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그 안에 숨어 세상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다. 비바람을 맞더라도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저는 더 이상 편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경멸과 의심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다른 사람 생겼어? 그 질문에 강태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었다. 이건 온전히 나 자신의 문제였다. 내가 나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유령처럼 껍데기만 남은 채로는요. 미안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다. 아마 그 역시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사이에는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카페를 빠져나오자 해방감이 밀려왔다. 몇 년 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나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도시의 매캐한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이어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가 나를 덮쳤다. 마지막 남은 안전지대가 사라졌다. 나는 이제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이 거친 세상에 완전히 혼자였다.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발밑이 꺼지는 듯한 현기증에 나는 비틀거렸다. 나는 정처 없이 걸었다.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겼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K 아키텍처 사옥이 보이는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왜 이곳으로 온 것일까? 해는 이미 저물어 도시는 화려한 불빛을 피워내고 있었다. 나는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슬픔 때문인지 후련함 때문인지 혹은 막막한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다. 나는 그저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내 앞에 다가와 서는 기색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고 싶지 않았다. 지금 내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서윤아 씨, 익숙한 목소리. 세상의 그 어떤 소음 속에서도 알아들을 수 있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불빛을 등지고 서 있는 강태준, 그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길이리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재킷을 벗어 내 어깨에 몰차리부 덮어주었다. 그의 천이 남아있는 따뜻하고 묵직한 재킷이 차가운 밤 공기에 떨고 있던 나를 감쌌다.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저 내 옆에 서서 내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시끄럽게 울어대던 내 안의 폭풍이 그의 침묵 속에서 서서히 잦아들었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구차한 이야기를 꺼내 그의 동정을 사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일단 들어오시죠. 밤 공기가 찹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거기에는 어떠한 동정이나 욕망도 없었다. 그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지극히 인간적인 제안이었다. 내 안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과 공포가 격렬하게 싸웠다. 안 돼. 위험해. 도망쳐. 하지만 내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도망칠 곳이 아니라 잠시라도 기댈 수 있는 벽이라는 것을.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앞장서 걸었다.
나는 그의 재킷을 여미고 홀린 사람처럼 그의 뒤를 따랐다. 우리는 그의 아파트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지금 내 삶의 가장 큰 금기를 향해 스스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돌아갈 다리는 이미 불타버렸다. 그의 아파트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아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 없이 깔끔하고 정제된 공간. 하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은은한 조명과 잘 관리된 관엽식물, 그리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이 공간에 따뜻한 지성을 더해 주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 사는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나는 마치 그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초대받은 이방인처럼 현관에 서서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망설였다. 들어와요. 뭘 그렇게 서 있어요. 그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나는 마지못해 구두를 벗고 안으로 들어섰다. 발바닥에 닿는 원목 마루에 감촉이 낯설면서도 편안했다. 그는 부엌으로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찻잔이 부딪히는 소리, 물 끓는 소리가 어색한 정적을 채웠다. 나는 소파 끝에 웅크리고 앉아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저 등. 회식날 나를 지켜주었던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운 등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남자였다. 내가 평생을 두려워하고 피해왔던 힘을 가진 존재. 내 안의 이성과 본능이 다시금 격렬하게 충돌했다. 여기서 당장 도망쳐야 해. 아니야, 이 사람은 달라. 그가 찻잔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캐모마일 차였다. 나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조금이나마 떨림을 먹게 해주었다. 좀 진정됐어요. 그가 맞은편 1인용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캐주얼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와이셔츠와 정장 바지 대신 편안한 면 티셔츠와 트레이닝 팬츠 차림의 그는 사무실에서의 CEO 강태준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권위의 갑옷을 벗은 그는 그저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내 어깨에 걸쳐져 있던 그의 재킷이 스르륵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황급히 재킷을 주워들었다.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 냄새에 홀리기라도 한 듯 나는 잠시 재킷을 무릎 위에 놓은 채 멍하니 있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소파 끝으로 더 파고들며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다. 내 움직임을 감지한 그가 즉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우리 사이에는 한 뼘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 그는 더 다가오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놀라게 할 생각은.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는 내 반응을 살피며 아주 천천히 소파에 다시 앉았다. 이번에는 내 옆자리였지만 충분한 거리를 둔 채였다. 그의 배려가, 그의 신중함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욱 동요하게 만들었다. 내 안에서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 기대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원초적인 욕망.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과거의 망령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믿지 마. 남자들은 다 똑같아. 결국 널 상처 입힐 거야. 그가 내 쪽으로 손을 뻗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온몸의 근육이 돌처럼 굳어지고 숨이 턱 막혔다. 과거의 기억이 눈앞에서 섬광처럼 터졌다. 원하지 않는 손길 거부할 수 없었던 폭력. 내 눈에 서린 공포를 읽은 그는 즉시 손을 거두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뒤로 물러나 내가 스스로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의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안의 비겁함과 마주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이 남자는 나를 해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존중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멋대로 그를
과거의 그 남자와 동일시하며 밀어내고 있었다. 제가 무서워하는 건 대표님이 아니에요. 떨리는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제 안에 있는 과거의 그림자예요. 그는 말없이 내 고백을 들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날 밤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내 손에 있던 칼을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아니더군요.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력했습니다. 당신이 가방을 던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나를 향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보낼 수 있는 깊은 이해와 공감의 눈빛이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내 앞에 먼저 꺼내 보임으로써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고 있었다. 서윤아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이나 거짓도 없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몸을 옥죄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손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의 빈 공간에 손바닥을 펼쳐 보인 채였다. 그것은 요구가 아닌 초대였다. 선택권을 온전히 내게 넘기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나는 몇 번을 망설였다. 내 손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현재의 이 남자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의 손바닥 위에 내 손을 포겠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감싸 쥐었을 때 전류와도 같은 온기가 내 팔을 타고 심장까지 흘러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은 채 내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손길에 집중했다. 이것은 나를 통제하려는 손이 아니었다. 나를 소유하려는 손도 아니었다. 이것은 나를 지지하고 나와 연결되기를 원하는 손이었다. 나는 잡은 손에 힘을 주어 그를 내 쪽으로 이끌었다. 그는 내 신호에 따라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다른 손이 내 뺨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나는 움츠러드는 대신 그의 손바닥에 내 뺨을 기댔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타인의 손길에서 위협이 아닌 안전함을 느꼈다. 그의 얼굴이 다가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내 몸이 그의 온기 속에서 마침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의 키스는 부드럽고 신중하고 끝없이 다정했다. 그는 나를 탐하는 대신 나를 음미했다. 그는 내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게 온전히 내어주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의 육체적 결합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잃어버렸던 나를, 나의 몸을, 나의 감각을 되찾고 있었다. 그의 모든 손길, 모든 입맞춤은 내게 잃어버렸던 언어를 가르쳐주는 듯 했다. 괜찮아. 너는 안전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날 밤 우리는 육체를 섞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두 영혼의 교감이었고 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었으며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친밀함이 반드시 상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친밀함은 이토록 안전하고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커튼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그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나는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한참 동안 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다물린 입술은 잠든 순간에도 그의 강인함을 드러냈지만 미간에 드리워진 희미한 주름과 고른 숨소리는
어쩐지 평온하고 무방비해 보였다. 어젯밤 이 품 안에서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다. 낯선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했지만 곧이어 그의 청과 나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팔의 감각이 어젯밤의 기억을 되살렸다. 공포가 아닌 깊은 평온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빠져나와 침대에서 내려왔다. 바닥에 널브러진 그의 셔츠를 주워 입었다.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헐렁한 셔츠는 이상하게도 내게 꼭 맞는 옷처럼 편안했다. 부엌으로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좋은 아침, 잠이 덜 깬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벽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따뜻했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정했다. 어색함에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시선을 피하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가 내게 다가와 헝클어진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잠은 잘 잤어요. 네, 배고프죠. 뭐라도 만들어줄게요. 그는 마치 우리가 오랜 연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CEO 강태준이 아닌 남자 강태준. 그는 능숙한 솜씨로 토스트를 굽고 달걀 프라이를 만들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풍경. 하지만 나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장면보다도 비현실적인 순간이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아침을 먹었다. 커피 향과 빵 굽는 냄새,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침묵을 채웠다. 어색하지만 기분 좋은 침묵이었다. 유나 씨,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불렀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이었다.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한 내 마음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저는 어젯밤의 일이 하룻밤의 실수나 동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즉시 대답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죠. 회사에서는 알아요. 내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 대표이사와 신입사원. 우리의 관계가 알려지는 순간 나는 모든 사람의 가십거리가 될 것이고 그의 명성에도 흠집이 갈 터였다. 나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았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해요. 우리는 지금처럼 대표님과 서대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는 내 제안을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괜찮다면 그렇게 하죠.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테니. 그렇게 우리 사이의 비밀스러운 규칙이 정해졌다. 월요일 아침 회사로 돌아온 나는 다시 서윤아 대리라는 갑옷을 입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회색빛의 사무실은 이제 비밀스러운 설렘이 숨겨진 무대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완벽한 CEO 강태준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복도에서 나와 마주쳤을 때 가벼운 목례만 할 뿐이었다. 회의 시간에는 내 보고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했다. 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동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무심한 시선 끝에 아주 잠깐 나를 향한 따뜻한 미소가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의 비밀 연애는 스릴 넘치는 게임 같았다. 우리는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만의 신호를 주고받았다. 전체 메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척하며 그는 마지막 줄에 PS 점심 거르지 말아요 라는 문장을 끼워 넣었다. 나는 그가 결제해야 할 서류 맨 뒷장에 작은 포스트잇으로 커피 잘 마셨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겨두곤 했다.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는데 내 책상 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편의점 초콜릿 우유가 놓여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잠시 후 회사 메신저로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당 떨어질 시간. 나는 웃음을 참으며 모니터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는 이제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그의 존재는 내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나는 더 이상 회의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있지 않았다. 나는 내 의견을 자신 있게 이야기했고 내 디자인은 예전보다 훨씬 대담하고 창의적으로 변해갔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내 얼굴에서 웃음이 많아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무채색 필터가 걷히고 세상 본연의 색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향이 이렇게 향긋했는지, 퇴근길의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웠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나는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죽어있던 나의 감각들이, 나의 영혼이 그의 사랑 안에서 서서히 소생하고 있었다. 금요일 저녁 모두가 퇴근 준비로 분주한 시간이었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그의 사무실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나도 그만 퇴근해야지 생각하며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에게서 온 문자였다. 주차장에서 봐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루의 피로를 모두 녹여버리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네, 대표님. 나는 다시금 깨달았다. 이 숨막히는 비밀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감옥일지도 모른다고. 행복은 덧없는 신기루 같아서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지면 더 큰 불안을 동반했다. 강태준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가장 끔찍한 형태로 현실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났다.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회사 건물을 나섰을 때였다. 쌀쌀한 밤 공기에 옷깃을 여미며 걸음을 옮기는데 익숙한 인형이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남자 민혁이었다. 그는 몇 년 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나를 발견하자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유나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나를 집어삼켰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발은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왜 그렇게 놀라? 내가 얼마나 너 찾아다녔는데. 갑자기 연락도 끊고 사라져버리면 어떡해? 걱정했잖아.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집요한 소유욕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걱정이라는 이름의 통제, 그리움이라는 이름의 집착, 그는 변하지 않았다. 왜 여길 찾아왔어요? 간신히 쥐어짜낸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네가 여기서 일한다는 소문 들었지? 대단하다, 유나야. 이런 좋은 회사에도 들어가고. 역시 넌 내가 있어야. 할 말 없으면 이만 갈게요. 나는 그의 말을 자르고 돌아섰다. 그 순간 그가 내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차갑고 강압적인 악력, 예전과 똑같았다. 얘기 좀 해, 서윤아. 우리 이렇게 끝낼 사이 아니잖아. 놔요. 내가 소리치며 손을 뿌리치려는 순간 뒤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손 놓으시죠. 강태준이었다. 그는 어느새 내 뒤에 서서 민혁의 손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혁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당황하며 마지못해 내 손목을 놓았다. 강태준은 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민혁과 마주 섰다. 누구신데 상관이시죠? 민혁의 경계심 가득한 물음에 그는 지극히 사무적인 톤으로 대답했다. 이 회사 대표이자 서윤아 씨의 상사입니다. 우리 직원에게
무슨 용무라도 있으신지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민혁은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이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아, 대표님, 되십니까? 우리 유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얘 전 남자친구 되거든요. 그날 밤 강태준의 차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혁과의 관계, 그의 언어적, 육체적 폭력, 그리고 내가 왜 그토록 남자를, 특히 힘있는 남자를 두려워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내 이야기가 끝나고 그는 차를 세운 뒤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해결해 줄까요?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은 달콤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이 모든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영원히 보호받아야 하는 연약한 여자로 남게 될 터였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니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건 제가 끝내야 할 일이에요. 그는 내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알아요. 당신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혼자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요. 내가 항상 뒤에 있을 테니. 그의 믿음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며칠 뒤 민혁은 다시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나 혼자 그와 마주섰다. 물론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강태준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유나야, 생각 좀 해봤어.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잘할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하늘처럼 커 보였던 남자가 지금은 한없이 초라하고 작아 보였다. 공포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니요, 민혁 씨. 우리는 할 얘기 없어요. 그 대표놈 때문이야. 너 그 자식이랑 잤지? 그의 입에서 추악한 말이 튀어나왔다.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고 무너졌겠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그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존재를 지우기로 결정한 건 나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알던 서윤아가 아니에요. 당신은 나한테 아무런 힘도 없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내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였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예요. 나는 내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에게서 돌아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의 마지막 페이지가 그렇게 닫히고 있었다.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던 강태준에게 다가가자.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아주었다. 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길고 길었던 싸움을 마침내 끝낸 자의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대신 상처 위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내 삶의 많은 것들이 변했다. 더 이상 좁은 원룸이 아닌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의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이했고, 더 이상 그의 그림자 뒤에 숨지 않고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세상을 마주했다. 우리의 관계가 알려졌을 때 예상대로 회사에는 한동안 뒷이야기가 무성했다. 대표의 여자라는 꼬리표는 달콤한 특권인 동시에 불편한 족쇄였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내 편이었다.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자신의 파트너라고 당당하게 소개했고 내 능력에 대한 어떤 의심도 용납하지 않았다. 나 역시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나는 오직 실력으로 내 디자인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시간이 흐르자 무성했던 소문은 점차 잦아들었다.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강태준의 여자가 아닌 건축가 서윤아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거실 바닥에 커다란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회사의 프로젝트가 아닌 버려진 창고를 개조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우리의 개인적인 프로젝트였다. 부엌에서는 내가 아침부터 끓이기 시작한 토마토 스튜가 문근하게 익어가는 냄새가 풍겨왔다. 이쪽 채광을 살리려면 기둥을 하나 없애는 게 좋겠어요.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을 거예요. 내가 연필로 도면을 수정하며 말하자 그가 내 어깨 너머로 도면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을 생각하면 기둥을 그대로 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공간을 분리해주는 역할도 하고 A 대표님은 너무 보수적이라니까요. 내가 장난스럽게 쏘아붙이자 그가 웃으며 내 코를 가볍게 꼬집었다. 누구 덕분에 목숨 건진 사람이라 안전 문제에는 보수적일 수밖에.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의 농담 속에 담긴 그날 밤의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서사였고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었다. 나는 잠시 연필을 놓고 일에 열중하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날카롭고 지적인 얼굴. 하지만 나는 이제 알고 있었다. 저 강인함 뒤에 숨겨진 그의 다정함과 따뜻함을. 그는 나를 구원한 왕자님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내 옆에서 묵묵히 손을 잡아준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구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내가 나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문득 행복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의 나는 행복이 상처 없는 상태라고 믿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상처를 감추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치유는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것을. 내 팔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는 더 이상 아픈 기억의 낙인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겨낸 전투의 훈장이다. 행복은 완벽한 안전함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시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마음을 열기로 선택하는 용기 속에 있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나는 비로소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나는 살며시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는 자연스럽게 팔을 뻗어 나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말없이 창밖으로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평범하고 고요하고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순간. 화려한 이벤트나 극적인 고백은 없었지만 나는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복은 단 하나의 정답이 있는 시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각자의 삶으로 써내려가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와도 같았다. 나는 이제 막 나만의 답안지를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행복에는 정해진 정의가 없다. 그리고 자신만의 정의를 써 내려가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